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세상은 선악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것들은 서로 충돌한다. 선의 입장에서 보면 악이고 악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다. 그것은 오직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누가 봐도 선악이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뭘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겉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다. 돈을 주었던 장면이 CCTV에 찍혔던 것이다. 그는 점유물을 무단 사용한 채로 법정에 설 위기에 빠졌다. 과연 그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사실 돈을 주운 사람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주운 돈을 선한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기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돌려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를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이 정상 참작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당신의 판단은 어떤가? 돈을 주어서 썼다는 행위는 악이지만 그 돈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선이다. 하지만 법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법으로 본 판단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돈을 주어서 쓴 사람의 죄가 물론 더 크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죄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렇듯 선과 악은 자신도 모르게 누구나 지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선악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청정해지려면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더 성숙해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청렴하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를 잘 알며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것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드디어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다. 사람은 머물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살피라는 말이다. 지금껏 나는 도둑놈이나 사기꾼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둑놈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 더 나쁘다. 10번 도둑 맞으면 그 10번의 환경을 만든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도둑이 양심에 걸려서 도둑질을 멈추면 사회가 바르게 변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썩은 사회이다. 가끔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그곳의 경찰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뇌물을 스스럼 없이 받는다. 아마 이런 경험을 그대들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이미 안으로 곪아서 썩어 있다. 경찰이 뇌물을 받아먹거나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고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이다. 이렇듯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선을 추구하면 악이 생겨나고 악이 생기면 선이 나타난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 선악은 없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자연의 이치다. 회사의 중견 직책도 그렇다. 과연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인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간부가 있다면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 자신의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는 뜻이다. 정치와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인재는 순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자연의 이치다. 다시 말하면 도둑과 사기꾼을 나쁘다고 질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도둑과 사기꾼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므로 도둑과 사기꾼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벌을 주면 얼씨구 하고 더 늘어난다. 그런 놈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깨끗하고 맑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다. 경쟁 사회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이다. 서로 이권을 주고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닦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당한 사회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넘볼 수 없는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때는 누가 뇌물을 준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변화의 시점이 온 것이다. 즉 마음과 환경에 큰 변화가 왔다는 신호이며 그 변화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가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 만약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과감히 손을 놓고 떠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특히 오늘날 정치인들은 내 말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사를 잘 구분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공사 구분을 잘하는 것이다. 사람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니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은 공무원이나 교육자, 정치인과 기업인 등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도덕적 개념이다. 다변화된 사회일수록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을 사적인 것으로 이용하여 패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본다. 그럼 무엇이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일까? 사실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명확히 가리는 일은 매우 힘들다. 왜 그럴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 30년 지기인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은퇴 이후 의기투합하여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동업했다. 그럭저럭 잘 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가게를 담보로 사전 협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 써버렸다. 그로 인해 가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사채의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고심 끝에 친구는 자신의 인감을 위조하여 사채를 빌려 쓴 30년 지기이자 동업자를 고소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우정을 배반한 대가는 매우 컸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 당연히 사전 협의도 없이 공동의 자산인 가게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쓴 친구이다. 엄연히 두 사람은 공적인 동업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사적으로 사채를 빌리는 데 이용한 것이므로 명백한 범죄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룰이 있다. 이렇듯 친한 친구 사이에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조직이 큰 기업이나 공무원, 관공서 등은 어떻겠는가? 모든 사람이 공적인 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그런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직장 동료나 친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불화의 원인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공적인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와 달리 공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항상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한다. 공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적인 부분을 배제한다. 그렇지 않고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앞세워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는 공인들도 많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공인의 개념도 많이 포괄적으로 변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등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인, 연예인, 교수 이런 분들은 모두 공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공인의 자리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공인이 아니다. 진정한 공인은 정치인, 연예인, 교수 등이 자신의 자리에 대중들의 기감이 되는 좋은 일을 하여 존중받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회의 공인들은 과연 그럴까? 얼마 전만 해도 유명한 연극인이 미투로 인해 구속되고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오른 저명한 문인이 평생 일구어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연예인 출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련의 사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원인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을 잊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은 자신의 논리를 고집부리면서 남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며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만인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내 것이나 가족, 심지어 종교나 학용과 지연을 따져서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선생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공인이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진정한 공인은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과거에는 붓다와 예수, 공자와 소크라테스 등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아직 타의 기감이 되는 공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역설적인 의미지만 자칭 공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주무르고 있는데 그들은 권력의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공인이 되려면 항상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바른 정책을 펴야 하는데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인은 자기 자리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타인의 기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공인입니다. 그렇군요. 한 번은 내가 이런 강의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공인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공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공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한국에는 진정한 공인이 없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는 선천시대의 공인이었던 붓다,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가 전해주었던 진리를 그대로 인용할 뿐이다. 이제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후천시대의 진정으로 움직일 진짜 공인을 만나야 할 신패러다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선천시대는 지금의 후천시대를 준비하는 한 과정일 뿐이다. 인류가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도 조상들로부터 올바른 삶의 정보를 물려받아서 이것을 토대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눈부신 과학 발전은 이루어냈으나 정작 인간 내면의 문제, 본성의 문제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가진 선함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인 핵과 마약이다. 핵은 인류를 단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며 마약은 인간을 서서히 파멸로 이끌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계속 방치한다면 인류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같은 후천시대에는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없애고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자가 하루빨리 나타나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간성이 회복되려면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욕심을 지우고 인류를 다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개인이 사욕을 위해 공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마음을 쓴다면 그 자체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만약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갑자기 정신이 돌아서 핵을 쏘아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핵전쟁에 빠져버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김정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류를 사랑하는 공인정신이다. 때문에 공인정신은 인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출발이 바로 공사를 잘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은 철저한 공인정신을 가져야 한다.